네, 반갑습니다.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 1강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학습 목표를 좀 잘 보시는 게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1장이 마쳤을 때 여기서 제시한 학습 목표가 다 완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장 마쳤을 때 내가 여기서 제시한 목표를 다 이해했는가?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무엇인가? 마이크로 컴퓨터는 무엇인가?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장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뭐 물어봤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대답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1장을 잘 이해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는 전체적인 흐름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보고 학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1장에서는 마이크로 컴퓨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마이크로 컴퓨터, 그 다음에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나옵니다. 용어가 좀 다르죠. 이들 간의 차이점,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다음에 마이크로 컨트롤의 발달.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이 지금까지 그죠? 쭉 단계적으로 발전을 해서 이렇게 왔을 건데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런 이야기가 있을 거고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되게 중요하죠. 이걸 기반으로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이고 있을까? 장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응용 분야, 아주 상당한 응용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관련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면 마이크로 작다는 뜻이었죠. 아주 작은 처리기였는데요. 그러면 아주 작은 처리기면 여기에 포함되는 게 어떤 게 있느냐? CPU가 이게 포함이 돼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CPU가. 그러면 그 CPU가 포함이 되는 이 프로세서들은 어떤 이론이 무엇이냐, 프로세서가 무엇이냐. 자, 보시는 것 같이 실리콘 칩에 아주 작은 트랜지스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TR입니다.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를 아주 많이 집적을 해놔요. 집적을 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명령어를 해석을 하고 실행을 하는 그런 프로세서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되겠죠. 시작은 태초에 인텔에서 이제 먼저 만들었다 그러죠. 4004라고 대략 1971년 정도에 태초에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이렇게 개발이 됐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제 표기법 정도는 하나 알고 계시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잘 아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 이렇게 프로세서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PROC, SSOR이 붙었죠. 자, 여기에 있고요. 아마 발음상 프로세서라는 게 있어요. 프로세서. 자, 이렇게 SS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세서. 이게 표기법으로 적을 때도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SSOR이 붙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서라고 적어야 되고요. SS로 끝나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프로세서가 뭐죠? 프로세서는 운영체제에서 이야기하는 프로세서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이야기해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 뭐 사전적인 뜻을 보면 절차 이런 뜻이 있죠. 과정, 절차. 네, 운영체제에서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 여기에 이제 SS에 OR이 붙어버리면 처리기가 됩니다. 처리기. 한글로 표기하실 때 잘 구분을 해서 적으셔야 됩니다. 자,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CPU 타입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일 칩, 원칩 마이크로 컴퓨터 타입이 있습니다. 기존에 알고 계시는 이 CPU 타입은 일반 CPU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CPU의 기능, 중앙 처리 장치죠. 예, 중앙 처리 장치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은 산술 논리 연산, 제어 장치의 기능인데요. 이런 대부분의 기능들을 칩 하나에 집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아놨다. 이게 CPU 타입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되고요. 원칩 마이크로 컴퓨터 타입이 있습니다. 원칩. 얘네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연산용, 그 다음에 제어용으로 나눠가져요. 이 중에서 우리가 자주 언급이 되는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제어용으로 만들어진 마이크로 컴퓨터를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베디드 환경에서 사용되는 프로세서들 대부분 일단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프로세서에 기억 장치, 램이나 롬, 입출력에 관련된 기능을 묶어놔요.
묻고 나서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수행을 하겠다. 인베디드 시스템에 관련된 특징이 되겠죠. 이때 요 디바이스를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확장된 개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과목이 개설이 되면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개설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개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비슷하게 강좌는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언급해야 되는 부분,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인베디드 시스템에 관련된 개념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약간 학교에 따라서는 인베디드 시스템 개론이라는 과목 자체가 개설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뭐 거창하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나마 인베디드 시스템이 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알아야 되느냐면 그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는 환경 안에서 사용되는 프로세서가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CPU를 쓰지를 않습니다. 자원제약, 특정 환경, 내가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 이런 거기 때문에 CPU를 써버리면 아주 고가격이죠.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전력 다 끌어 쓰고 뭐 바리얼에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프로세서를 조그만 디바이스에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시스템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만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인베디드란 말이 있죠. 인베디드 시스템. 자, 인베디드가 무슨 뜻입니까? 인베디드는 내장됐다는 뜻입니다. 내포되어 있다, 내장되어 있다. 그래서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면 특정 디바이스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비행기나 의료 장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똑같이 그 장비를 제어하기 위한 어떤 프로세서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 안에서 전투기 안에 어떤 PC가 들어간다든지 이야기를 하면 목적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장을 제한다든지 고도를 제한다든지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 세탁기다. 안 그러면 전자레인지다 그러면 목적이 정해져 있죠. 목적이 정해져 있는 그런 환경, 목적이 정해져 있는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어떤 프로세서들,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 개념은 되게 중요한데요.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그러면 뭐 내비게이션, 안 그러면 뭐 ATM 생각해 보시면, 자, 특정 환경에서 목적이 정해진 시스템이고요. 그 환경을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 가장 근본적인 특성이 자원제약이라는 걸 떠올려 주시면 돼요. 자원제약. 요것 때문에 요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CPU를 약간 구분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인베디드 하면은 일단 머릿속에 자원제약을 먼저 떠올려 주세요. 자원제약. 뭔가 제약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전원을 많이 끌어쓸 수 있느냐? 제한적이라는 이야기죠. 휴대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휴대폰을 하나 만든다. 여기에다가 최신의 CPU를 얹어서 만들겠다. 아주 성능이 좋겠죠. CPU 직접 보셨나요? CPU는 작지만 쿨러가 되게 크죠. 그러면 만약에 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CPU를 기반으로 휴대폰을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그 배터리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발열. 쿨러가 상당히 큰 게 달리죠. 그러면 일반 CPU를 기반으로 휴대폰을 만들었다. 휴대폰이 발열이 상당히 할 거고요. 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휴대폰의 크기가 상당히 커지겠죠. 예. 이 모든 게 다 자원제약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저발열, 그 다음에 전력 소모, 크기, 이런 환경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인베디드 시스템인데 여기에 사용되는 프로세서가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죠? 환경이 좀 달라졌다,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알아주시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 컴퓨터가 나온다, 그죠? 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일반 컴퓨터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앞서 설명드린 마이크로 프로세서, 여기에 롬 기능, 리드 온리 메모리, 비휘발성 특성이 있죠. 전원이 끊어져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비휘발성 특성이 있는 롬, 그 다음에 램, 랜덤 액세스 메모리,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메모리가 몇 기가다 하는 거 램, 그 다음에 IO, 입출력에 관련된 인풋 아웃풋, 이런 장치들로 구성된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을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에서는 ALU, 산술 논리 연산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뒤에서 또 언급이 될 겁니다. Arithmetic and Logic Unit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술 논리 연산 장치, 그 다음에 제어 장치, 뭐 줄여서 CU라고 해요. CU, Control Unit, CU. 그
그다음에 레지스트. 레지스트는 프로세서 안에 있는 저장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뭐 1-1을 하세요라고 하면 1-1을 기억을 할 거고요. 그 결과가 2다라는 걸 기억을 하겠죠. 프로세서 내에서도 그 값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저장 장치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류는 상당히 많죠. 뒤에서 아주 또 언급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게 크게 마이크로 프로세서고요. 여기에 여기 언급했던 램과 롬, 그 다음에 I/O, 입출력 장치, 입력, 출력, I/O 묶어서 마이크로 컴퓨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여기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 하나 나오네요. 이게 마이크로 프로세서랑 각각의 램과 롬, I/O 장치가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버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버스 맞습니다. BUS 버스 맞아요. 데이터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스는.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뭐 램과 롬, 입출력 장치를 연결하는 통로를 버스라고 얘기해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버스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크게 어드레스 버스라고 얘기합니다. 주소 버스. 그 다음에 데이터가 이동하는 데이터 버스. 그 다음에 그를 신호를 제어하는 제어 버스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보시면 어드레스 버스니까요. 주소가 왔다 갔다 하겠죠. 우리가 메모리에 접근한다고 가정을 하면 메모리에 어느 위치에 접근해야 되는지 기계는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럼 약속되어 있는 주소에 접근을 해서 뭔가 제어를 할 건데 마찬가지로 특정 장소라고 되어 있죠. 메모리의 특정 장소. 그죠? 그다음에 특정 포트. 기계니까 어디에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이 접근을 해야 되는 주소가 지나가는 통로, 어드레스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은 주소가 실리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버스죠. 데이터. 자, 정보가 실린다고 돼 있죠. 예. 우리가 뭐 연산을 하라, 안 그러면 값이 1-1을 하라라고 했을 때 그 연산의 값들, 데이터들, 얘네들이 이동하는 경로, 데이터 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버스. 예, 마찬가지로 시스템의 동작을 제어하는 신호가 실리는 버스가 제어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PC 내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아키텍처라는 걸 배우면 이 버스를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 더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용어적으로 이렇다라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제 메모리 기반으로 이제 분류를 좀 하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는 게 있고요. 뒤에 보실 하버드 아키텍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이제 어떻게 시스템이 구성이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보고 가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관련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컨대 컴퓨터 구조를 배웠다고 한다면 요 내용들을 미리 알고 계시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고 몰라도 지금 배우시면 돼요. 자, 폰 노이만 구조의 핵심은 여기 적어놨죠. 보시면 그림을 먼저 보시면 좋고요. 구조를 공부하실 때 제일 좋은 부분은 그림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시고 설명을 보시는 게 공부하기 제일 좋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중앙 처리 장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있습니다. 연결이 돼야 되겠죠. CPU는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드디스크에 있는 게임을 실행을 한다고 가정하면, 안 그러면 뭐 오피스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하드디스크에 있는 그 프로그램이 올라옵니다. 어디로 올라오냐면 메모리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메모리로 로딩이 되고요. 메모리에 있는 거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 실행을 누가 합니까? CPU가 하겠죠. 패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문용어로. 자, 패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CPU가 분석을 하고 디코딩을 하겠죠. 실행을 하고 또 패칭을 하고 디코딩을 하고 실행을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여기서 올 때 메모리와 CPU를 연결할 때 어드레스 버스, 앞에서 설명드린 주소 버스와 데이터 버스, 이 버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이동이 되겠죠. 그럼 이 버스가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라는 이야기죠. 자, 보시면 데이터 영역, 그 다음에 프로그램 영역 구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버스의 크기도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죠. 같이 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데이터와 프로그램의 코드를 동일하게 취급해주는
이런 구조를 사용하는 방식이 폰 노이만 구조입니다. 노이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일하게 치기 때문에 프로세서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능은 당연히 빨라지게 되는 그런 구조고요. 자, 상반적으로 쓰이는 부분이 하버드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는 구분을 한다는 거. 핵심은 앞에서는 동일하게 사용을 했는데 하버드 아키텍처에서는 자, 영역을 물리적으로 구분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죠? 그림을 보시면 앞에 그림에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뒤에 그림을 보시면 구분을 해놨죠.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영역과 프로그램 영역이 구분되어 있더라.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큰 틀에서 하버드 아키텍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이해는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 부분과 명령어를 분리해서 처리를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8051이라는 이 프로세스는 하버드 아키텍처를 쓴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인베디드 분야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PIC, 그 다음에 아트메일에서 만든 AVR 마찬가지로 하버드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다르다는 이야기다, 그죠?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전달하는지 구조가 다르다라는 이야기고요. 하나 아실 거는 폰 노이만 아키텍처가 좋은가? 안 그러면 하버드 아키텍처가 좋은가? 다 좋죠. 다 좋죠. 특징이 다 있습니다. 특징이 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절대적으로 좋은 아키텍처가 하나 있다 그러면 하나는 사라졌겠죠. 예. 특정 분야에서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 뭐가 좋습니까? 라고 묻는데 잘못된 질문입니다. 다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다. 이 정도 특징만 알고 계시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 이제 프로세서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세서를 명령어 기반으로, 명령어 기준으로 좀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이 두 가지를 더 세분화시키면 세 가지 정도도 구분이 돼요. 이스크라는 게 하나 등장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명령어 기반으로 구분하세요라고 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스크가 있고요. 시스크. 그 다음에 밑에 보이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CI에서 C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스크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RI에서 C를 리스크라고 읽습니다. 리스크요. 자, 공부하실 때 약자를 알고 계시면 정말 좋습니다. 네, 보시면 시스크 약자가 컴플렉스입니다. 컴플렉스. 복잡하다는 뜻입니다. 복잡하다. 그죠? 인스트럭션이죠. 명령어입니다. 셋이죠. 명령어의 집합이에요. 프로세서 내에서 명령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는 셋, 명령어 집합이 컴플렉스하다는 이야기죠.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 한 명령어를 많이 가지는 컴퓨터가 시스크 머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스크 머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친구 한 개 나오죠? X86 계열 8051 시스크 머신입니다. X86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인텔 CPU 생각하시면 돼요. 인텔 CPU는 명령어 기반에서 구분을 하자면 시스크 머신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이 프로세서는 우리가 계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명령어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이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시스크는 이 명령어 체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데요. 그래서 단점이 되겠죠. 구조가 복잡하다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명령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환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 20년 전, 30년 전에 개발된 어떤 옛날 프로세서, 초창기 프로세서에서 만들어진 명령어들을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신 여러 가지 i5 계열이나 i7 계열에서 돌릴 때 돌아가느냐라는 이야기죠. 돌아가죠. 예, 돌아갑니다. 호환성이 상당히 뛰어나죠. 가능한 게 왜 그렇겠습니까? 명령어 셋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상당히 호환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시는 이 인텔 계열의 CPU는 이런 호환성, 그죠?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조금 구조는 복잡하지만 아주 뛰어난 호환성 때문에 아직까지 쓰고 있고요. 하나 좀 재밌는 거는 기존에 인텔이 시스크를 계속 고집을 했어요. 고집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리스크를 약간 도입을 좀 하기 시작합니다. 절대적으로 강자는 없다는 이야기죠. 완전히 나눠져 있었고 인텔 계열은 이렇게 시스크 기반으로 갔는데 리스크의 장점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구분이 조금씩 모호해지는
그죠? 조금씩 모여지는. 인텔에서도 이제 리스크의 특성을 좀 받아들이는, 이미 AMD는 일부 좀 받아들였습니다. 인텔도 받아들인 추세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건 마찬가지로 뭐가 좋냐? 절대적으로 좋은 건 없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리스크입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약자를 아셔야 돼요. 약자를. 그러면 참 공부하기가 편합니다. reduc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소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를 축소했겠습니까? 명령어 집합을 축소를 시켜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컴퓨터가 리스크라 그래요. 리스크. 자, 설명이 그대로죠? 약자만 알고 계시면 내용 설명은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CPU에 내장된 명령어, instruction set이죠? 명령어를 줄여놨다라는 이야기죠. reduced, 줄여놨다. 아주 쉬운 예가 있습니다. 이거를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예가 있는데요. 시스코와 리스크 예를 들었을 때, 자, 보세요. 자, 여러분이 컴퓨터라고 가정을 하시고, 구구단을 합니다. 구구단 계산을 하는데, 만약에 시스크 기반으로 만들어진 컴퓨터라고 하면, 구구단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시스크니까. 뭐 다른 연산하고 싶다? 그 연산을 하고자 하는 기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그죠?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명령어 체계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리스크는 뭐겠습니까? 줄여놨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 9구단 계산할 때 9구단을 못해도 되죠? 9구단을 못해도 9구단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9구다라고 하면 9 곱하기 9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시스크 머신에서는 9981을 할 건데요. 리스크 머신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옵션기가 없어요. 리스크는. reduced. 명령어를 축소시켜놨죠? 옵션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9를 9번 더하면 되죠. 맞죠? 9를 9번 더하면 명령어는 돌아가요. 되겠죠? 이렇게 명령을 확 줄여놨기 때문에 특징이 구조가 단순하겠죠. 구조가 단순합니다. 그냥 구조가 단순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어떤 크기라든지 바리얼이라든지 이제 상당히 유리할 겁니다. 뛰어난 호환성이 있지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보니까 좀 커지다 보니까 전력 소모라든지 안 그러면 뭐 바리얼에서 좀 불리할 수가 있는데 이런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리스크 예가 여기 AVR, 그죠? AVR이라든지 PIC, 그 다음에 대형 컴퓨터입니다. 여러분 뭐 전산실에 가면 서버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대용량 서버들이 있을 건데 걔네들도 CPU가 들어가죠. 그 CPU를 어떤 계열을 씁니까? 라고 하면 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리스크 계열을 써요. 리스크 계열. 그리고 하나 또 재밌는 거는 여러분이 쓰고 계신 그 휴대폰의 프로세서들, 이 프로세서들도 대부분 다 리스크 계열을 써요. 뒤에 또 설명이 조금 뒤에 나올 건데요. 삼성에서 뭐 스냅드래곤이라고 해서 프로세서를 만들죠. 만든 게 ARM이라는 회사, 영국의 ARM이라는 회사의 설계를 가져와서 만드는 건데요. 이 설계의 가장 근본이 리스크예요. 리스크. ARM도 리스크 기반의 머신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구조가 단순하다 그랬죠? 단순하기 때문에 속도에서 좀 유리하고요. 바리얼, 크기 다 유리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렇게 명령어 기반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시스크와 리스크. 약자만 알고 계시면 뭐 반 이상 공부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명령어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 그 뭐가 좋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환성이 상당히 좋더라. 그래서 인텔 기반에서 옛날 한 20년 전에 개발된 프로그램 지금 PC에서 돌리면 돌아가느냐? 잘 돌아가죠. 그죠? 그다음에 리스크는 어차피 명령어가 많아도 많이 안 쓰더라.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명령어를 좀 줄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줄여놨다 해서 뭐 명령어가 안 돌아가느냐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계산기 예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곱셈기가 있고 더하기밖에 못해요. 가산기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곱하기 바로 하면 되고 9를 9번 더하면 되는 구조란 이야기입니다. 맞겠죠? 특징들이 다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시스크가 좋으냐, 리스크가 좋으냐 이런 이야기는 큰 의미가 없고요. 특징이다 라는 이야기고, 리스크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또 리스크 계열을 쓰는 이런 프로세서도 일부 또 시스크를 도입하는 이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절대적으로 좋은 건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8051은 인텔에서 만들었죠. 네, 그래서 시스크 계열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아마 언급했던 뭐 라즈베리 파이라든지 아두이노 뭐 언급을 했는데요.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이제 AVR에서 이제 제작한 프로세서를 쓰는데 얘네들은 리스크를 써요. 리스크를 쓰고, 아까 언급했던 ARM, 그죠? 어드밴스드 리스크 머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ARM은 다 리스크 기반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프로세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일상에서 접할 때, 그죠? 여러분 스마트폰이 새로 나왔다라고 하면 프로세서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시죠? 뭐 스냅드래곤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스냅드래곤이 어떤 구조냐라는 얘기죠. 리스크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네. 자, 명령어 기반으로 구분을 해주시고요. 프로세서에 대한 소개인데 프로세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컴퓨터 구조도 같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학습이 안 돼 있다, 처음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바로 그냥 접하시면 돼요. 그냥 모른다고 공부가 어렵고 그러진 않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비교를 조금 더 해놨네요. 이제 설명은 이미 다 드렸어요. 가장 근본적인 특성들. 시스크라고 하면 컴플렉스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복잡. 그죠? 명령어 체계가 좀 많다는 이야기죠. 명령어 셋이. 그래서 내장된 명령어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장된 명령어. 많은 명령어 돼 있죠. 예, 컴플렉스니까. 그죠? 예, 그래서 많이 있으니까 장점은 이제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봤을 때 프로그램 작성이 편리하다는 이야기죠. 편하겠죠. 그죠? 그냥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예로, 그죠? 예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 곱하기 9다라고 했을 때 곱셈기가 있으니까 프로그램 할 때 곱하기 하라 하면 곱하기 끝나죠. 근데 만약에 없다. 곱하기 기능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를 9번 더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령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계속 언급했던 아주 중요한 특성이죠. 호환성이 아주 유리하고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도 쉽게 작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 일상에서도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는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많이 가지고 있죠?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프로세서를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다룰 수가 있겠죠. 아주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하위 호환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뭐 내가 i7의 최신 프로세서를 쓰고 있다. 20년 전에 개발된 프로세서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느냐?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하위 호환성이 뭐죠? 현재에서 이전에 개발된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와 호환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지금 여러분이 한글 2016을 쓰고 계신데 뭐 한글 2000 옛날의 버전 한글 97 이때 만들어진 그 한글 파일을 읽을 수 있느냐? 읽을 수 있죠? 그런 걸 보고 하위 호환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겠죠? 좋은 장점이 있죠. 자, 리스크였습니다. 약자만 알고 계시면 돼요. 리스크, reduced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축소됐다, 그죠? 명령어 셋이. instruction 셋이 축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명령어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일부 명령이라는 말이 나왔죠? 일부 명령어. 못하네요. 일부 명령어 구조가 효율적입니다. 맞죠? 실제로 명령어가 많다고 그 많은 명령어를 다 쓰느냐라는 이야기죠.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많이 쓰는 건 따로 있더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굳이 쓰지 않는 그 많은 명령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없으니까 명령어를 줄여놨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구구단을 돌려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명령어 체계가 좀 없다 보니까, 좀 적다 보니까 조금 활용도에서 약간 부족할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가. 근데 뭐 상대적인 이야기고요. 상당히 지금 둘 다 많이 쓰이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호환성, 아주 민감한 부분, 호환성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시스크가 강세고요. 그다음에 좀 효율성을 따진다, 그죠? 효율성을 따지고 그다음에 좀 빨라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우위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생각하실 때 머릿속에서 약자 좀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스크가 일반 x86 기반을 돌려주시면 될 것 같고 리스크라고 이야기하면 모바일 환경, 인베디드 환경 쪽을 돌려주시면 시스크와 리스크가 이제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스크도 있습니다. 시스크의 특성과 리스크의 특성을 같이 가지는 이스크도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어서 원보드입니다. 단일 보드 마이크로 컴퓨터. 뭐 싱글 보드라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 자,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용어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강의 소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용어 정리가 약간은 돼야 됩니다. 처음에 한 번 정도만. 마이크로 컴퓨터 용어, 마이크로 뭐 프로세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용어 정리는 좀 돼야 되고요. 자, 마이크로 컴퓨터 중에서 자, 부품을 한 장이죠, 한 장. 원보드잖아요. 단일 보드. 그죠? 원보드라고 얘기를 하죠. 한 장의 기판에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로서 그냥 그림을 보시면 이게 하나의 보드입니다. 보드 아시죠? 기판 한 장 생각하시면 돼요. 기판 한 장에
Z80 CPU가 있네요. 자일로고에서 만든 프로세서겠죠? Z80. 이 안에 보시면 램, 뭐 롬 이런 내용들, IO, CTL, 카운터 클락 뭐 서킷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카운터 타이머 서킷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얘네들을 한 보드 안에, 한 장의 기판 안에 배치해 놓은 게 마이크로 컴퓨터다라고 해요. 이 컴퓨터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뭐 비전공자 기준에서는 일반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안 그러면 뭐 전산실에 있는 큰 서버만 생각을 하시는데, 뭐 전투기에 들어가는 컴퓨터, 의료 장비에 들어가는 컴퓨터 생각하시면 SBC 형태 싱글 보드 컴퓨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의 보드 안에 다 집적시켜 놓은 이런 형태도 하나의 P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컴퓨터는 이렇게 핵심은 한 장의 기판에 배치를 해놨다. 그래서 원 보드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얘기죠. 이거 자체가 하나의 PC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계시는 어떤 컴퓨터에 대한 틀, 약간은 좀 깨지겠죠. 그죠? 약간 좀 틀을 좀 깰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SBC라든 이런 부분은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이고요. 전투기, 항공 많이 들어가요. 많이. 위험하죠. 그죠? 뭐 비행기가 가다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언급했던 이런 뭐 SBC 계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요.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게 3개씩 들어가요. 하나 고장나면 나머지가 있으니까. 그죠? 뭐 고도를 제한하는데 하나가 고장났다. 고장날 수 있죠. 그죠? 점검해도 안 되잖아요. 사전 점검. 그러면 세대가 뽑아낸 값의 평균을 내서 고도를 유지를 하고, 뭐 전장 제어, 무기 제어 할 때도 마찬가지. 무기가 잘못 발사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컴퓨터가 3개씩 들어가요. 들어가서 평균을 기반으로 이제 실행이 되겠죠. 네.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용어죠. 용어. 마이크로 컴퓨터가 무엇인가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내용은 이제 단일 칩 마이크로 컴퓨터예요. 단일 칩 마이크로 컴퓨터. 자, 마이크로 컴퓨터 설명은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요 마이크로 컴퓨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또 하나의 반도체 칩이죠. 대상이 달라졌죠. 반도체 칩에 집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적이 뭐죠? 모아놨다는 뜻이죠. 집적.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는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여기 언급했던 연산용, 연산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일 칩 마이크로 컴퓨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용 마이크로 컴퓨터가 있더라는 이야기죠. 연산용이니까 목적이 연산이나 데이터 처리가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제어용은 특정 하드웨어, 기계를 제어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제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제형으로 만들어진 단일 칩 마이크로 컴퓨터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제어 목적의 단일 칩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칩이죠. 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칩이죠. 일반 칩입니다. 칩 안에 뭐가 들어있죠? 하나의 칩인데 중앙 처리 장치도 들어있죠. 램도 들어있죠. 롬도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입출력에 관련된 게 다 들어있죠. 이거를 보드로 옮기면 하나의 컴퓨터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 기능들을 하나의 칩에 옮겨놨다. 그죠? 그죠? 그래서 기술력도 많이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가능하죠. 예. 그래서 단일 칩 마이크로 컴퓨터, 그다음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뭐 이런 용어 정도 잘 개념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럼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어떤 게 좋아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을까? 장점이 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면은 집적을 해놨죠. 집적을 해놓고 특정 목적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제품의 소형화가 유리하죠. 그래서 항상 이 인베디드 관련 쪽을 생각하실 때 머릿속에 떠올려주실 거는 뭐 내비게이션, 예전 휴대폰 이런 거 생각하시면 개념이 딱 맞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은 인베디드 시스템이 분류하기가 조금 좀 곤란은 하기는 합니다. 예전에 인베디드 시스템 개론에 아주 대표적인 예, 인베디드 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1순위가 휴대폰이었어요. 휴대폰. 특정 목적, 전화 목적, 그죠? 그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디바이스, 장치, 그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쓰는 그 스마트폰은 안 그렇죠? 전화 기능이 없어도 인터넷 되고, 게임도 되고, 지금 이론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기긴 한데, 크게 예전 휴대폰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제품의 소형화, 그죠? 소형화, 그 다음에 경량화, 가볍죠? 그러니까 휴대폰 생각하시면 딱 맞겠죠?
맞죠? 만약에 일반 CPU,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일반 CPU를 기반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GPU, 뭐 휴대폰을 만들었다. 지금은 이런 크기가 놓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런 무게가 놓을 수도 없고, 그런 전력 소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맞겠죠? 그 다음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뭐 i7이다, 뭐 가격대가 되게 높죠? 그죠? 그럼 프로세서 하나만, 휴대폰에서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프로세서 하나만 40만 원 넘어 쓰죠. 그죠? 그러면 휴대폰 가격이 얼마나 많이 뛰겠습니까? 되게 비싸지겠죠?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융통성이 되게 높아요. 융통성. 기능 변경이나 뭐 확장이 되게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하나의 보드 기반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신뢰성도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많이 쓰이고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 개념적으로 다 같아요. 그래서 인베이드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특성들, 개념, 마이크로 뭐 프로세서, 컨트롤러, 마이크로 컴퓨터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개념은 좀 잘 잡아두시면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응용 분야 보겠습니다. 뭐 분야는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돼요.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자주 언급됐던 여러분이 쓰시는 그런 뭐 휴대폰도 이게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산업 분야에서는 모터 넣어죠. 프로세스, 모터나 로봇을 제어한다. 모터나 로봇을 제어하는데 일반 데스크탑을 가지고 와서 제어를 할까요? 아니겠죠. 모터 안에 뭔가 프로세서가 있겠죠. 모터를 제어하거나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뭐가 들어가겠죠?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겠죠. 개척 분야다. 뭔가 정밀하게 개척을 해야 된다. 개척을 할 때 데스크탑 띄워놓고 개척하진 않죠. 개척 장비가 있죠. 그러면 또 특정 목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특정 목적. 그러면 의료용이다. 오실로스코프다. 마찬가지로 제어를 해야 됩니다.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예일 뿐입니다. 가전 분야. 레지 디스크다. 뭐 디스크 플레이어다. 그죠? 뭐 비디오 레코더다. 예제일 뿐이죠. 마찬가지로 제어를 해야 되죠. 기기가 뭐 단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많이 쓰이더라. 자, 그래도 유도 제어.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약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접하진 않겠지만, 뭐 미사일 제어라든지 우주선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부분 PC가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일반 데스크탑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반으로 제어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트, 뭐 하드디스크 고정 장치, 다 디바이스가 동작하는 이런 부분의 제어를 목적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응용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 상당히 많이 쓰고 있겠죠? 자동차도 마찬가지. 자동차가 예전에는 기계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동작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동차 하나 구입해 보시면 기능들이 참 많죠? 그죠? 최첨단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걔네들을 다 제어를 해야 될 거고요. 제어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요소요소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요즘에 고장 나면 고치기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기사분들이. 그죠? 기계가 아니고 전자장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죠? 통신에서 모뎀. 그죠?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줄여서 모뎀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제어를 해야 되겠죠? 신호가 들어오면 변복제를 하기 위해서 누가 해주는 이야기죠. 일반 PC를 가지고 모뎀을 만드느냐? 좀 말이 안 맞죠. 그죠? 이때 마이크로 컨트롤러 가지고 응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이크로 컨트롤러 응용해 보시면 이제 크게 비트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자, CPU라고 이야기 나누는데요. 그냥 프로세서 생각하시면 되고 4비트 CPU가 있고 8비트, 뭐 12비트, 16비트가 있습니다. 자, 4비트면은 처리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아주 쉬운 예로 4비트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전자레인지, 그죠? 전기밥솥, 오븐. 전자레인지가 이렇게 탁 누르면 시간 설정도 가능하고요. 요즘에는 뭐 음성도 넣는 전자레인지도 있고 기능이 많죠? 뭔가 제어를 해야 될 거고. 근데 작업 자체는 되게 단순하죠? 아주 단순하게 특정 시간 내에 뭔가 데워주는 그런 기능. 예. 마찬가지 세탁기도 마찬가지. 목적은 딱 정해져 있죠? 세탁물을 돌리는 목적.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작업제에는 4비트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죠. 뭐 지금은 이것도 기능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워낙에 기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4비트 프로세서니까 간단하게 하드웨어 제어할 때 많이 쓰이겠구나. 자, 8비트 CPU는 2의 8승이죠.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커집니다. 그래서 단말기 부분이나 재고 관리기 약간 처리할 수 있는 게 좀 커지죠.
이런 분야에 사용이 많이 됩니다. 자, 비트가 늘어나니까 12비트 같은 경우에는 더 처리할 수 있는 게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전자장치 제어라든지 이런 상수도 제어하는 부분에 많이 쓰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대적인 이야기고요.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CPU보다 더 좋은 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6비트 이상이다 그러면 기능이 좀 막강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프로세스를 제어한다든지 아니 복잡한 기계, 시스템 제어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게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관련된 개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